지천명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는 무엇으로 채워질까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50대, 60대를 넘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녀들이 독립하고 그동안 바쁘게 살아온 일상이 멈추면서 문득 이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 하는 막연함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경로당에 나가도 무료하고 어떤 분은 집에만 있자니 답답하고 또 어떤 분은 취미 생활을 해봐도 뭔가 허전함이 남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바로 이 시간,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무엇을 하라는 조언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한 것을 떠올리십니다. 사회봉사를 해야 하나, 큰 목표를 세워야 하나, 제2의 인생을 화려하게 시작해야 하나 하는 부담감을 느끼시는 거죠. 하지만 의미 있는 삶이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과 윌리엄 데이먼 교수는 30년간 성인의 삶의 목적을 연구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삶의 의미는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서 찾아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고 그것이 나를 조금씩 성장시키거나 다른 이에게 작은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손주가 놀러 왔을 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 아파트 화단에 꽃을 심어 이웃들이 지나가며 미소 짓게 만드는 것, 동창회에서 오랜 친구들과 옛 추억을 나누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은퇴 후에 많은 분들이 삶의 의미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으실까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최인철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역할이 없으면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직장인, 부모, 가장이라는 역할이 사라지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혼란이 옵니다. 30년, 40년을 회사원으로, 부모로, 가장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역할에서 물러나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명함이 없어지고 출근할 곳이 없어지고 자녀들은 독립하고 나면 정말 나는 무엇으로 나를 정의해야 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무료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체성의 혼란이자 존재의 이유를 다시 찾아야 하는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옛 선조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천명이라 50의 하늘의 뜻을 안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이 구절은 단순히 운명을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50세가 되면 내가 무엇을 위해 태어났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젊을 때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가족이 필요로 하는 대로,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향해 살 수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후반부는 끝이 아니라 진짜 나다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미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배우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서유원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의 신경세포가 활성화되고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배움이 주는 심리적 효과입니다.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나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나아진다는 느낌은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요즘은 실버문화센터,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습니다. 서예, 사진, 악기, 외국어, 컴퓨터, 요리 등 관심 있는 분야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배우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겁니다. 한 70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우쿨렐레를 배우는 게 창피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악기냐고 손주들도 웃었죠. 근데 1년 배우고 나니 간단한 동요는 칠 수 있더라고요. 손주가 할아버지 대단해요 하는데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배움은 나이를 잊게 하고 성취감을 주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넘게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724명의 사람들을 어린 시절부터 노년까지 추적 관찰했는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좋은 관계입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 상태도 아닌 바로 질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회사 동료들과는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친구들도 각자 사정이 있어 자주 못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창회에 나가보는 것도 좋고 취미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종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교회나 절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공동체를 갖는 겁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매주 한 번 이상 친구를 만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40% 낮았다고 합니다. 관계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세 번째는 나눔과 기여의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노년기의 발달 과제를 자아통합대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즉, 내 삶을 돌아보고 의미를 찾느냐 아니면 후회와 절망에 빠지느냐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세대 생성성, 즉 다음 세대에게 무언가를 물려주고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꼭 거창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손주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는 것, 동네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나눠드리는 것,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세대를 이어주는 소중한 기여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자원봉사를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률이 22% 낮았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결국 나를 돕는 것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성경 말씀처럼 나눔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에게 더 큰 기쁨을 줍니다. 네 번째는 작은 일상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미를 찾기 위해 뭔가 특별한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는 일상의 순간순간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는 나치 수용소에서도 작은 빵 한 조각을 나눠주는 행위에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햇살을 느끼는 것, 장을 보며 싱싱한 채소를 고르는 것, 저녁에 산책하며 단풍을 바라보는 것.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쌓여 의미 있는 하루가 됩니다. 일본의 이키가이 철학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키가이란 살아가는 보람을 뜻하는데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기쁨에서 찾는 삶의 이유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차 한 잔 마시는 것,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것, 화초에 물을 주는 것. 이 모든 게 다 이키가이가 될 수 있습니다. 5번째는 과거와 화해하고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자식들에게 좀 더 잘해줄 걸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현재를 살 수 없습니다. 정신과 의사 데이비드 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관점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때는 최선이었다고, 그때의 나는 그것밖에 할 수 없었다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현재의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과거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사람은 우울증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외양간을 고치면 됩니다. 6번째는 건강을 지키되 건강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은 중요합니다. 건강해야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건강에만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삶의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건강해야 나중에 뭐라도 할 수 있어라며 지금 하고 싶은 것을 미루다 보면 정작 그 나중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노년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은 삶의 목적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수단입니다. 건강을 지키면서도 지금 하고 싶은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십시오. 완벽한 건강 상태를 기다리다가는 영영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7번째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현재를 더 값지게 사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무겁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의식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이 시작됩니다. 죽음을 부정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진다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윤영호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죽음에 대해 긍정적으로 사유하는 노인은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쓰겠다는 결심입니다. 내일 죽을 것처럼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배워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사소한 다툼도 미움도 후회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대신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감사의 표현 한 번이 더 소중해집니다. 8번째는 자기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은퇴 후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구조화된 일상의 상실입니다. 출근할 곳도 없고
해야 할 일도 명확하지 않으니 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자기만의 루틴입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30분 산책하기, 오전에는 책 읽기, 점심 후에는 낮잠, 오후에는 취미 활동, 저녁에는 일기 쓰기. 이런 식으로 하루에 작은 의식들을 만드는 겁니다.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5-6시간 글을 쓰고 오후에 10km를 달립니다. 이런 루틴이 40년 넘게 지속되면서 그는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습니다. 꼭 거창한 루틴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것, 저녁 식사 후 아내와 짧게 산책하는 것. 이런 작은 루틴들이 삶의 리듬을 만들고 그 리듬이 의미를 만듭니다. 9번째는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에 응어리진 일들이 생깁니다. 자식과의 갈등, 형제자매 간의 다툼, 친구와의 오해, 배우자와의 불화. 이런 관계의 상처들이 마음속에 쌓여 있으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프레드 러스킨 교수의 용서 연구에 따르면 용서는 용서받는 사람보다 용서하는 사람에게 더 큰 심리적 치유를 준다고 합니다. 혈압이 낮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의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도 결국 나 자신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한 번쯤은 먼저 연락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때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 한마디가 남은 인생을 얼마나 가볍게 만들어주는지 모릅니다. 10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리그만은 행복 증진 실험을 했습니다. 매일 저녁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사람들은 6개월 후 행복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감사는 삶의 관점을 바꿉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투덜거리는 대신 그래도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겁니다. 자식들이 자주 안 온다고 섭섭해하는 대신 명절에라도 가족이 모일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았다. 옆집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네주셔서 따뜻했다. 점심에 먹은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이렇게 작은 것에 감사하다 보면 삶이 불평보다 감사로 채워집니다. 우리 속담에 있는 놈이 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많아야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이 풍족해야 줄 수 있습니다. 감사는 마음을 풍족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11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에서 정작 현재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을 연구하는 존 카바찐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손주와 놀아주면서도 스마트폰을 보고 친구와 밥을 먹으면서도 딴 생각을 하고 산책을 하면서도 걱정에 빠져 있다면 진정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온전히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은 내일 할 일을 오늘 당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힘을 내일로 빼앗기는 것이다. 오늘 하루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의 후반부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11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 나눔과 기여의 기쁨을 찾는 것, 작은 일상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 과거와 화해하고 현재를 사는 것, 건강을 지키되 집착하지 않는 것, 죽음을 받아들이고 현재를 값지게 사는 것, 자기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이 중에서 단 한 가지만 실천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오늘 당장 하나만 해보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겁니다. 프랑스 작가 앙드레 지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도 아니다. 어떻게 살았느냐이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자식 키우고 가정 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도 됩니다.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진정 나를 위한 삶. 남들이 보는 삶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삶. 화려한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오늘 한 걸음만 떼어 보십시오.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것, 관심 있던 취미 강좌에 등록해보는 것, 감사 일기를 시작해보는 것, 손주에게 편지를 써보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나무는 나이가 들수록 나이테가 쌓이고 그 나이테가 나무를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주름 하나하나가, 백발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이 살아온 증거이자 훈장입니다. 젊음이 아름다운 것은 가능성 때문이지만 노년이 아름다운 것은 완성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이제 그 아름다움을 더 의미 있게 가꾸어 가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어떻게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고 계신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천명이었습니다.